2007년이니까 벌써 조금 있으면 7년이 다 된 일이네요. 한창 대학 1년 새내기 때 아주 무더운 여름은 아니었고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쯤으로 기억이 나는 걸 보니 2월 초순 정도였을 겁니다. 당시 시험도 끝났겠다. 곧 방학을 하니 바다를 보러 가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공대 특성상 컴퓨터과라 여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다니는 게 1이었고 그중 마음에 맞는 동기 2놈과 차를 한 대 빌려 충남 태안에 가기로 했습니다. 20살 남자 3명이서 계획을 세워봐야 얼마나 거창할 것이며 치밀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내비게이션이 있긴 했지만 요즘처럼 스마트폰 길 안내라던가 실시간으로 길 찾는 방법이 조금은 어려웠던 데라 결국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초행길이고 운전도 서툴며 막상 시내만 깔짝대고 몰고 다니다 나름 장거리를 운행하니 쉽지 않았던 겁니다. 초여름이라 해도 금방 떨어지고 이대로 가다간 더 길을 잃을까 싶어 그냥 대충 근처 동네라도 찾아서 들어가기로 합의를 보고 국도를 벗어나 이리저리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웬걸? 최초 계획을 세운 여름 해수욕장은 아니었지만 나름 운치 있는 노천 카페나 음식점, 모텔, 유스 호스텔 등이 밀집한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그곳에서 방을 잡기로 하고 가장 허름하고 싸 보이는 모텔에 차를 주차시킨 뒤 방을 잡았습니다. 해가 제법 기울어 자세히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근처에 작은 계곡을 낀 유원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길을 잃는 바람에 최초 계획에는 어긋났지만 어차피 초여름이라 비수기에 바다를 가도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게 뻔해서 20살에 친구들끼리 온 첫 여행에 대한 설레임에 만족했습니다. 가까운 가게에서 술이며 먹을거리를 사들고 밤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남자 3놈이서 참 재미없게 놀 즈음에 한 친구가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돈도 좀 남았고 어차피 다음 날이면 집으로 올라와 오래 머물지도 못할 것 같아 나머지 둘도 동의해 일단 나왔습니다. 확실히 비수기의 평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고 오히려 한산한 느낌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친구가 저쪽에 나이트가 있다며 손으로 가리켰고 젊은 혈기에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부킹에 대한 기대감과 노래방보다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곳을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말이 나이트 클럽이지 도시에서 다니던 곳과는 확연히 다르며 그냥 도시에서는 구석진 동네에 있는 성인 나이트나 캬바레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유독 다른 친구들에 비해 그곳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다기보다는 뭔가 꺼림칙하고 들어가기 싫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거죠. 아무튼 막상 가자고 합의는 봤지만 제가 좀 망설이는 것 같으니까 친구 중 하나가 어차피 보고 싶던 바다도 못 보고 길도 잘못 들어서 기분도 잡쳤는데 자기가 돈을 좀 더 써서 룸을 잡아주겠다는 겁니다. 룸이나 마나 홀에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을씨년스럽기까지 한 곳에서 룸을 잡는다는 게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기까지 했지만 저도 어릴 때고 그냥 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서 따라 들어갔습니다. 지하를 따라 두어 계단 내려가면 입구가 있고 출입문이 옛날 영화관 방음 출입문처럼 푹신푹신한 쿠션 같은 게 붙어있는 여닫이문이었습니다. 안에서는 뭔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스테이지를 보니 두어 사람 춤추고 있고 예상했듯이 그냥 아줌마 아저씨가 몇 분 저쪽 구석에 심하게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테이블 몇 명 정도가 다더라고요. 아니다 싶어 나가려던 찰나에 연세 지긋해 보이시는 웨이터 한 분이 저희를 잡는 겁니다. 뭐 평일이고 사람도 없는 것 같아도 아직 피크 시간이 아니며 가끔 S급한 젊은 여자들도 많이 찾는다며 저희를 일단 안심시키고 붙잡아 들여려놓 갔겠습니다. 그분의 말을 100% 다 믿은 건 아니지만 일단 겉보기보단 나름 내부 시설도 괜찮고 좀 이른 감도 없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친구가 쏘겠다는 말에 저흰 그냥 룸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요즘 나이트를 잘 안 다녀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서울이나 경기 기준 나이트룸은 양주의 기본 한주 세팅에서 맥주 서비스로 20만 원 가량 했을 때였습니다. 근데 15만 원에 맞춰주겠다는 겁니다. 많은 걸 바라고 간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 그냥 룸을 잡아버렸죠. 들어갔는데 노래방 객실 하나 정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어차피 3명이라 넓은 곳은 필요 없었지만 그 나이 많아 보이시는 웨이터분께 예의상이라도 팁을 좀 드릴 테니 괜찮은 아가씨 있으면 부킹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저희끼리 노래방 온 것 마냥 몇 시간을 논 것 같았습니다. 슬슬 양주도 한 잔, 2잔, 3명에서 나눠 마시니 양도 별로 없고 기대한 저희가 멍청했다는 생각에 몇 시간 더 놀고 그냥 숙소로 가서 잠이나 자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룸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엔 웨이터가 팁 받으러 왔다던가 부킹녀들을 꽂아주러 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웨이터는 보이지 않고 웬 여자 2명이 자연스럽게 마치 처음부터 들어오려고 준비라도 했다는 듯이 문을 쑥 열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문이 열리는 바로 정면에서 볼 수 있는 가운데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 하수구나 정화조 같은 데 지나가면 나는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그 둘이 들어옴과 동시에 확 풍겨져 들어왔는데 그게 그 나이트 자체적인 내부 냄새와는 또 다른 냄새였습니다. 진짜 기분 더러운 냄새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여자 둘이 심하게 못생겼거나 몰골이 더럽다거나 안 씻고 다니게 생겼다거나 한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침침한 룸 내부에서 봐도 그냥 심하게 예쁘지도 못생기지도 않은 20대 초중반의 평범한 그 또래 여자들처럼 생겼었습니다. 화장도 그렇게 짙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민낯도 아닌 딱 평범 그 자체였죠. 사실 남자 셋이 있는 룸에 여자가 2명밖에 안 들어와 술김에 기분 더러워서 착각했을 거라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분명히 그 냄새는 정말 그 2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확 풍겨져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저희 셋 다 처음엔 좀 벙이 쪄 있고 얼떨떨한 게 웨이터가 그냥 룸 앞까지 끌고 바쁜 일이 있어 가버렸구나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그래도 들어왔으니 예의상 실도 좀 따라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걸어보는 등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 2 여자는 시종일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무표정으로 일관하더니 자리에 앉아서도 저를 제외한 나머지 제 2 친구만 떠들어댈 뿐이지 주는 술만 홀짝홀짝 마시며 노래방 모니터 화면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남자들끼리 노는 것보다야 100번 괜찮은 일이었지만 그렇게 대단히 내세울 것도 없어 보이는 여자들이 나가지도 않고 술만 축내고 있으니까 저희끼리도 슬슬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 그 미친 듯한 썩은 내는 코가 마비될 정도로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마 무슨 냄새 안 나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일단 저는 화장실 가는 척하며 아예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나머지 친구놈들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화장실로 퀴신 아닌 피신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친구 중 하나가 저를 따라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일단 서로 담배 한 다 나눠 피면서 뭐 저런 초년들이 다 있냐 등등 시덥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다 냄새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도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 엿 같은 냄새 때문에 머리가 더 아프다며 그냥 술 몇 잔 더 먹이고 내보내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룸을 들어갔는데 아까 들어와 있던 여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남아있던 친구놈 하나가 먼 노래방 모니터 화면에 바짝 다가서서 마이크에 다 대고 노래를 하는 건지 뭔 이상한 주문을 외우는 건지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저희는 그놈한테 뭐 하는 거냐며 붙잡았는데 갑자기 이놈이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정말 당황했죠. 얼굴에 물도 부어보고 뺨도 때려보고 생 난리를 다 쳤습니다. 진짜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러는 사이 친구 하나는 룸 밖으로 나가서 사람 불러오겠다며 나갔지 아까 냄새나는 X들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지 그냥 막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다행히 처음에 봤던 연세 좀 지긋해 보이시는 웨이터분이 달려오셔서 얼음으로 온몸을 마사지하듯이 비비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응급조치를 하는 것처럼 하시더니 금세 친구가 뭔가 토하듯이 뱉어내고 헥헥대며 안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는 자신의 등에 얽히고 나이트 내에 식당 옆 숙직도 하고 손님 없을 때 잠깐 눈을 붙이는 용도로 마련한 작은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쓰러진 제 친구를 눕혔습니다.
다행히 큰 위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진짜 그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같이 갔던 친구와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서 있으니까 아저씨가 담배 피냐고 물어보시고 조용히 밖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친구와 저는 진짜 이게 뭔 일인가 싶고 참 어이가 없어서 일단 담배 한 대 피우며 진정한 후 아까 그 여자들과 있었던 일을 대충 일목요연하지 못하게 늘어놓고 물었습니다. 그 여자들 누구며 저희 친구한테 무슨 이상한 짓 하고 도망간 거 아니냐 등등. 근데 담배를 한참 태우시며 듣고만 계시던 웨이터 아저씨가 사색이 되시더니 자긴 절대 그런 아가씨들을 들여보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표정이 뭔가 좀 많이 놀랐다는 듯한 표정이었고 기분 탓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애써 감추려고 발뺌하려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솔직히 멀리서 온 젊은 친구들한테는 미안한데 아깐 술 한 병이라도 더 팔아볼 요량으로 헛소리 한 거고 이런 비수기의 평일은 아무리 피크타임이라도 그런 젊은 아가씨들은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친구랑 저는 또 뭔가 싶었죠. 진짜 거기 더 오래 있다간 정말 뭔 재수없는 일을 더 당할지 몰라 그냥 방에 누워있던 친구 들쳐업고 무작정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그 웨이터 아저씨 별말 않고 그냥 나이트 입구에서 저희를 지켜보고만 있었고요. 그러고 숙소로 와서 대충 이래저래 시간 때우니 날이 밝았고 기절했던 친구놈에게 우리가 화장실 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는데 이놈이 대건절 무슨 말도 하질 않는 겁니다. 그냥 꿀먹은 벙어리 마냥 식은땀만 삐질삐질 흘리면서 빨리 올라가자는 이야기만 할 뿐이요. 결국은 그럼 일단 정신도 없고 참 여기 더 있기 재수 없다며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기절한 친구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멍하니 차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일단 서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나를 잡아 소주라도 한잔 하자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절한 친구놈은 유독 저와 나머지 친구는 물론 학과 동기 및 선 후배들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날 좀 충각을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진짜 그땐 철도 없었거니와 20살 어린 나이에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개학 시즌이 왔고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갔는데 기절한 친구놈이 일주일거량 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자신의 방에서 목을 매 죽었다는 사실을요. 그 친구 부모님께서는 자살한 자식 뭔 자랑이냐며 외부에 일체 알리지 않으셨고 개강 일주일이 지나서야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학과 조교영에게 어렵게 듣게 된 겁니다. 장례식도 간소하게 대충 치르고 끝내 하는 줄도 몰랐던 겁니다. 연락은 물론 전혀 받지도 못했고요. 아닌 말로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을 하며 후회되는 게 그날 그 친구를 그렇게 방치할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었어도 자초지종을 제대로 알고 그 나이트 웨이터에게 전후 사정을 제대로 전해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그 일과 친구의 자살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그 어떤 물증도 없고 저희가 모르는 다른 힘든 일이 그 친구를 압박하고 있었을지는 정말 확신할 수 없지만 그 죽은 친구를 제외한 저와 남은 한 친구는 요즘도 가끔 만나 술잔을 기울이는데 암묵적으로 그때 그 일이 그 친구를 죽음으로 몰았으며 그 재수없는 X들이 뭔가 친구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는 심증이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 남아있던 친구와 저는 정말 용기를 내 다시 그곳을 찾아가 웨이터를 만나볼까도 생각해봤지만 그때 길을 잃고 우연히 찾은 곳이고 무엇보다 도저히 다시 그곳을 찾아갈 엄두가 나지 않아 몇 번 시도만 해보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27살을 앞둔 7년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친구의 죽음은 아직도 저와 남은 친구에겐
적자는 충격이며 그날 있었던 일은 미스테리 그 자체입니다. 그때 친구는 무엇 때문에 입에 거품까지 물고 기절했던 것이며 그 여자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허언증이라는 것에 대해 정확히 아시나요? 이런 질문을 던진 저조차도 사실 정신과나 심리학을 전문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 잘 모릅니다. 이 허언증이라는 게 사전적 정의라는 입장에서 포털 검색을 해봤는데 그 N사의 위키pe디아라는 곳에 공상 허언증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이 되더라고요. 대충 훑어보면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그대로 믿는 습관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실체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현실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상과 공상들을 마치 진짜라고 믿는 일종의 정신질환 가운데 하나인데 사이비 교주나 사기꾼들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저는 이 용어의 의미와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한 분을 직접 겪었고 그 당시엔 앞서 기재했듯이 이런 용어도 모를 뿐더러 정말 그분의 모든 행동이면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말하는 태도 등에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아, 이 사람 공상허언증 환자다. 심각하다. 불과 2년 전 겪은 일입니다. 저는 수도권 4년제에서 컴퓨터학을 전공했습니다. 막상 졸업 후 취업길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취업 자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모 포털 취업 사이트를 통해 XX 마케팅이라는 회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사실도 모르고 약 일주일 정도가 흐른 뒤 면접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나름 갇혀 입고 면접을 보러 갔는데 생각보다 회사가 규모도 상당히 작고 무술 오피스텔 건물에 사무실 하나 빌려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면접실은 따로 갖추고 있었는데 저에게 면접을 보자고 하신 분이 바로 그 겪은 분입니다. 면접실 문을 노크한 뒤 모든 면접자가 그렇듯 정중히 들어가 인사를 하니 웬 중년의 노신사 한 분이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앉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분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셨는데 상당히 거칠고 퉁명스러운 사투리가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겨움이 묻어나오거나 살가운 그런 말투셨습니다. 그리곤 시종일관 처음 뵀을 때 그 온화한 인상을 유지하시며 면접관이 통상적이고 퉁명스럽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것과 다르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참 조언 같은 걸 섞어가며 흡사 강의를 듣는 것처럼 기분이 좋다는 느낌까지 받게 대화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인상이 참 좋다. 같이 일함 해볼까? 해보제이. 내일부터 나온나. 내 니를 참 좋게 봤대이. 같이 우리 회사 한번 잘 이끌어보자. 라고 하시며 연락이 오신 겁니다. 연세가 있으시며 사회적 위치라면 나름 위치도 있는 분이 권위와 위엄이 있는 모습이 아닌 온화하고 고든 성품으로 그렇게 합격 통보를 해주시니 몇 달째 취직이 안 되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날아갈 듯이 좋았습니다. 회사가 좀 작으면 어떠랴. 이런 분과 함께라면 정말 존경의 자세로 힘든 일도 뭐든 할 수 있다. 뭐 이런 자세였죠. 회사가 상당히 규모가 작았고 저를 포함 여직원 3명에 남자 직원 3명으로 인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호칭상 회장님이었지 그냥 이 작은 회사를 이끌고 계신 대표장도셨죠. 아무튼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그 각오대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기존 직원들이 저는 물론이고 자기들끼리도 오래 일해온 사람들 치곤 별로 교류도 없고 말도 없는 겁니다. 하루 이틀이야 그러려니 했는데 진짜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회사 회식이 있었습니다. 여직원들은 연신 시계만 들여다보면서 빨리 들어가고 싶다고 얼굴에 써있고 그래도 전 입사 후 첫 회식이었는데 일할 때야 일에 치여 그렇다 쳐도 회식 자리에서까지 그러니까 좀 짜증 아닌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때까지 저는 카맣게 몰랐던 거죠. 그들이 왜 그랬는지. 결국 여직원을 제외한 회장님과 나이 지긋한 상사 한 분, 실장이란 직함 달고 있는 분, 저까지 해서 남자 넷이 노래방을 가는 것으로 마무리하며 회식을 끝냈습니다. 저도 기분도 그렇고 빨리 가려는데 비교적 젊은 실장 직함 다신 분이 저를 불러 세우더니 둘이서 간단하게 한잔하며 이야기 좀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근처 가까운 호프짐에 가서 자리에 앉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 실장님이
씨가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우리 회사 말이야. 지금 있는 직원분이나 간부님, 나이 지긋한 상사분 서로 말들은 안 하고 있지만 조만간 다 이 회사 떠날 거야. 그만큼 우리 회사 비전도 없고 자본도 없어. 곧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소 일적인 것 외엔 별로 말도 안 섞어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떠보려고 이러는 건지 뭔가 싶어서요. 비록 영세하긴 했지만 회장님 말씀으론 코스닥 상장도 앞두고 있고 기업 전반적인 재무 구조도 탄탄하며 무엇보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라 나름 내실도 있고 비전이 있다라는 생각과 확신을 갖고 일을 하던 찰나에서 말입니다. 이어진 말의 즉슨 위에 기재한 모든 사항이 다 회장님의 거짓말이며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할 게 없는 부실한 회사라는 겁니다. 재무 구조나 기타 자료 등도 모두 회장님 지시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허위 문서며 거래처 등도 허위 거래처에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회사라는 게 실장님 말의 요지였죠. 즉, 이름만 있는 회사였던 겁니다. 그럼 이 직원들은 뭐며 월급지김이나 활동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대로 받거나 카드 돌려막기도 모자라 사기명 불법 대출 기간까지 돈을 빌려 충당하는 거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더욱더 충격인 건 제가 모름간 진행해온 업무나 다른 직원들이 진행한 모든 일들이 그냥 어린애들이 부부놀이, 부엌놀이, 왕놀이 하듯이 짜여진 각본 같은 거에 의해 움직이는 놀이를 하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실체도 없고 실제 업무 실적도 없는데 컴퓨터 자판 두드리고 자료 분석 같은 거라는 일종의 의미 없는 지시였죠. 더 황당한 건 아침마다 경력 근무자에 한한 실적 보고와 프레젠테이션까지 진행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쯤 되니 회장님도 회장님이지만 직원들도 정상같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실장님 말에 의하면 그것도 다 사정이 있답니다. 다들 이른 나이에 실직하거나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사람, 노숙인의 경우 그 나이 지긋하신 간부님입니다. 여직원들 같은 경우엔 룸사롱이나 술집을 다니는 술집 여사들이며 당장 회장님 개인적인 대출로 월급은 따박따박 주니 미친 짓인 걸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이 모든 걸 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저를 먼저 시험해보고 떠보려고 하는 건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회장님께서 왜 그런 짓을 벌이시며 직원들은 왜 자꾸 모집하시는지, 차라리 사기나 다단계면 이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돈을 쓰시고 뒷감당도 못 하시는데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지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여쭤봤습니다. 실장님 말에 의하면 회장님은 얼마 전까지 시골에서 농사나 짓던 배움도 짧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시골의 논이며 밭, 소까지 팔아남긴 자금으로 자취를 감추셨고 얼마 안 가 그 회사를 차리셨습니다. 마케팅 회사의 대표였지만 마케팅의 맞자도 모르는 문외한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회장님께서는 남들과 다른 면이 있으시다. 즉 자신이 상상한 대로 일을 처리하고 믿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멀쩡히 농사 지으며 시골 생활하시던 사람이 TV나 드라마를 보며 나는 회장님 소리 좀 들어야겠다면서 내가 이런 데서 뭘 하고 있는 거냐고 어느 날 갑자기 논이며 밭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셨고 서울 모처에 오피스텔 하나 빌려서 사무실을 차린 뒤 사람을 모집했던 거고, 처음엔 유령회사 같아 사람이 구인되지 않자 위에 쓴 대로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을 붙잡아주기 위해 돈을 마련할 구실로 온갖 대출에 대부업까지 손을 뻗쳐 일을 진행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돌이켜 들으니 정말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위암 사기에 걸려 오늘 내일 했는데 기적적으로 어느 날 치유가 됐다고 한 것이나, 과거 뒷골목 깡패 생활을 하며 10대 1로 싸움을 해 맥주병을 깨서 10명을 찔러 모두 죽여버렸다고 하셨던 이야기나, 당시 국무총리와 각별한 호영호재지간이라 자신 말 한마디면 정치 구조가 바뀔 수 있다고 하셨던 것 등등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많았다는 걸 뒤늦게 느꼈습니다. 물론 전 그냥 단순히 우스갯소리로 여겼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회장님의 표정이 상당히 진지했으며 거짓말이나 농담을 하는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 거짓이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평생 시골에서 농사만 지으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TV를 보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셨다니 그때부터 뭐가 진짜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실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신들도 처음엔 자세한 내막까지는 몰랐는데
어느 날 시골에서 함께 계시던 부인이 회사로 찾아와 울며 불며 농사나 짓던 무식한 양반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면서 한바탕 소란을 피우신 적이 있으셔서 그때 이 모든 사실을 아셨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실장님은 자신이 한 이야기를 회장님께 직접 전해도 좋다며 그렇게 된다면 노발대발하셔 쌍욕을 퍼붓고 쫓아낼 게 분명한데 오히려 그렇게만 해준다면 고마울 것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사실 긴가민가한 부분도 있고 어쨌건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 실장님께 들은 이야기는 모두 함구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땐 실장님도 믿을 수 없어. 사실상 진실을 알면서도 저 또한 그 미친 짓에 동조한 셈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상황이 그날 실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에 간부님을 시작으로 실장님부터 몇 안 되는 말단 직원들까지 모두 그만두었고 그때마다 회장님은 그 온화하고 인정 많아 보이시는 얼굴을 뒤집고 세상에 한번 들어볼까 한 거친 쌍욕에 저주를 퍼부으며 은혜를 모른다고 소리치고 역정을 내시는 게 다였습니다. 결국 저와 격리 직원 몇 명만 남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몇 달 일한 월급이고 뭐고 저도 그냥 조용히 온다 간다 말없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후 그 회장님과 회사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웬만한 취업 사이트를 다 뒤져도 회사명은 모두 검색이 되지 않으며 인터넷 포털에도 검색이 되었는데 그마저도 중단된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안에 코스닥에 상장시키고 비전 있는 기업으로 키우겠다며 제 두 손을 꼭 잡고 온화한 얼굴로 함께 잘 키워보자시던 회장님의 그 인자한 미소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실장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사실이었을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만약 정말 그것이 모두 사실이라면 공상허언증이라는 병이 단순한 개인의 허상이나 허세의 수준이 아닌 한 사람과 그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정신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정신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이던 90년대 중후반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당시 저는 인천의 저층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었는데 단지 안에는 상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서민 아파트와 상가였죠. 상가 내부에는 여러 점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X3E 라나라는 지금도 상당히 유명한 브랜드의 치킨 프랜차이즈점을 제 또래 아이를 둔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 집 큰아들이 저희 누나랑 같은 반 동창이어서 얼추 그 집 막내가 저랑 비슷한 나이대였던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사건의 주인공은 그 집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그 막내딸인데 그때가 또 무지 덥던 날이었습니다. 한참 친구들끼리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돌며 더위를 식히고 있는데 그 상가를 지나는 시점에 뭔가 뿌직 하는 큰 소리와 동시에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워낙 호기심도 많고 장난도 많이 치던 개구장이 시절이라 당연히 자전거를 탄 저와 친구 모두 소리가 나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어떤 아주머니들은 어떻게 하냐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참 어린 나이에 못 볼 꼴을 보고야 말았죠. 대충 나무 판자인지 뭔지로 대충 덮어놓은 건 그냥 딱 봐도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근처 경비 아저씨께서 사람들이 충격받을까봐 취한 그냥 임시조치였던 것 같은데 그 판자 속에는 그 치킨집 막내딸이 입에 픽거품을 물고 눈을 까디집은 채 머리 뇌수와 내장기관 등등이 피랑 범벅이 된 채 진짜 차마 글로 표현하기에 너무 처참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사건인즉슨 치킨 프랜차이즈점 본사 대형 트럭이 닭을 가져와 옮겨 싣고 가던 와중에
가게를 보던 주인은 너무 바쁜 나머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고 그 막내딸이 앞에서 놀고 있다가 어린애고 대형차로는 확인이 안 되니까 운전사가 제대로 보지 않고 후진하다가 그대로 갈아버린 거죠. 진짜 난리도 그런 난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앞에서 썼듯이 한여름이라 당시만 해도 아파트 단지 내에 돗자리를 깔고 더위를 피하던 사람하며 애의 어른 할 것 없이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엄마들은 애들 못 보게 하려고 얼른 데리고 도망가다시피 자리를 뜨고 정작 그 집 부모들은 완전히 실성한 사람들처럼 넋놓고 그 자리에 앉아있고 제 생에 2번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입니다. 당연히 그 아이는 죽었고요. 뭐 손 쓸 틈도 없었던 거죠. 그 집 부모들도 그 길로 장사 접고 바로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게 자리에 들어오는 세입자들마다 뭔가 안 좋은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큰 불이 나서 가게가 거의 다 탈 지경까지 갔었고 또 한 번은 도둑이 들어서 가게 집기들을 다 훔쳐가는 일도 일어났고 등등. 제가 목격한 트라우마도 트라우마지만 사고 당사자와 가족들의 심정을 나이가 먹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더 안타깝네요. 아무튼 2번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목격입니다.